2010년 사회 에너지관리기능사 기출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보일러의 열 정산 목적이 아닌 것은 가. 보일러의 성능 개선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열의 행방을 파악할 수가 있다. 연소실의 구조를 알 수 있다. 라번 보일러 효율을 알 수 있다. 열 정산은 보일러를 중심으로 들어가는 공급열, 그 다음에 보일러에서 나오는 출열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 공급열, 출열은 두 개가 같아야 되고요. 가령 10개의 열량이 들어갔다 그러면 출열도 모두 10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출열은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빠져나가는 유효열, 한마디로 보일러 내부에 들어있던 물이 흡수를 해서 증기가 되어서 빠져나가는 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굴뚝이나 배기가스, 또 연소실 벽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는 손실열. 이것을 모두 가리켜서 출열이라고 하는데요. 공급열과 출열은 항상 합계가 같아야 됩니다. 이 중에서 공급열 분의 유효율이 얼마나 되느냐, 즉 공급한 것 중에 얼마나 흡수했느냐, 그 퍼센트를 계산하는 게 효율이고요. 이것 이외에 보일러의 각종 여러 가지 관련된 성능을 다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의 행방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어디에는 많이 흡수가 되고 어디는 손실이 많이 되는지 파악할 수가 있고 성능 개선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나 연소실의 구조는 보일러의 설계 도면만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설계 도면하고 보일러 내부하고 일치가 되는지, 만약 일치가 되었다면은 설계 도면만 봐도 구조를 알 수 있는 거죠. 굳이 열정산을 해서 구조를 알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2번. 보일러 종류 중에 수관식 보일러에 속하는 것. 자, 스코치 보일러는 스코치, 하우덴 존슨, 브루돈 카푸스. 이런 종류는 노통 연관 보일러고요. 그 다음에 코크란 보일러, 이것은 이평 보일러죠. 횡형 보일러도 아니고 이평 보일러는 노통 연관, 뭐 이평, 뭐 이런 건 전부 다 원통형 보일러에 속하죠. 그 다음에 케와니 보일러, 연관 보일러에 속하죠. 지금 가나 다는 전부 다 노통, 연관, 또 뭐 이평 이런 종류들은 다 원통형 보일러에 속합니다. 원통형. 원통 드럼통이 세워져 있으면은 이평 가운데 코크란이 들어가 있죠. 뉘어져 있으면은 횡형. 횡형에서는 노통만 있는 거, 연관만 있는 거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 섞어져 있는 노통 연관으로 설치된 거. 이렇게 해서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관식 보일러는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관류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관류 보일러 종류 중에 벤슨, 술처, 람진 그런 보일러가 있죠. 자, 수관식 보일러 속하는 것은 4번 술처 보일러가 됩니다. 자, 스코치 보일러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보시면 노통 연관 보일러의 일종이고 원통형 보일러는 이평 횡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횡형 보일러는 노통 연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케와니 보일러는 이 가운데서 연관 보일러입니다. 원통형 보일러 속하죠. 한마디로 연관 보일러가 맨 처음에는 기관차 앞부분에 기차를 끌고 가는 기관차에 설치된 보일러였죠. 기관차 보일러를 육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을 케와니 보일러 이렇게 부릅니다. 코크란 보일러는 이평 연관 보일러 또는 이평 횡연관 보일러라고 부르는데요. 원통 보일러에 속합니다. 마지막 슐처 보일러는 관류 보일러이죠. 관류 보일러는 크게 수관 보일러에 속하죠. 수관 보일러는 자연순환, 강제순환, 관류형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답은 4번이 되겠죠. 문제 3번. 열매체 보일러에서 열매체로 사용이 되지 않는 것. 열매체 보일러는 이 물을 넣지 않고 다른 액체를 넣는 걸 말합니다. 주로 수은이라든지 아니면은 석유류를 넣는데요. 이 석유류 종류가 바로 다우섬, 모빌섬, 카네크롤, 세큐리티 53,
이런 종류의 액체를 넣습니다. 프레온은 냉동기 속에 충전이 되어 있는 냉매죠. 냉매이고요. 다우선 카네콜 세키티 53은 석유류이기 때문에 증발하면 인화성 증기가 발생합니다. 인화성 증기. 수은은 액체로 되어 있는 금속이죠. 그런데 수은 증기를 마시면 중독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독성이죠. 수은 중독이 되죠. 따라서 인화성 증기를 발생하는 이런 석유류 제품이나 또는 중독을 일으키는 수은 증기, 이런 열매째 보일러는 보일러 압력이 초과됐을 때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밖으로 분출해내는 안전 밸브를 그냥 개방을 해서 기계실 내부의 공기 중에 이렇게 방출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 밀폐형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방출을 하지 않으면은 보일러 내부가 압력이 안 떨어질 것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밀폐형이란 것은 별도의 배관을 해서 별도의 탱크, 분리된 탱크로 증기가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 증기가 식으면은 다시 액체가 되면 다시 보일러를 흡수하도록.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플래시 탱크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연결되어서 밀폐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열매체 아닌 거, 프레온이 답이 되겠죠. 카본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보일러의 압력계 중에서 X주식 압력계에 속하는 거, 액체를 이용하는 거죠. 주는 기둥주자입니다. 액체가 쭉 유리관을 타고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이 경사관식이고요. 유리관이 경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프램, 벨로우즈, 무르동관은 암기법 벨다부 이렇게 하는데 탄성식 압력계라고 합니다. 탄성식 압력계의 세 종류 암기법 벨, 다, 부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암기사항이 있죠. 뭐냐면 가마 밸브예요. 가마 밸브는 작동 원리에 따라서 암기법이 벨, 다, 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압력계 모양처럼 벨로우즈형, 다이어프램형, 그 다음에 P는 피스톤형 이렇게 해서 가마 밸브하고 탄성식 압력계 종류하고 암기법이 거의 비슷하죠. 구분해서 혼동하지 않도록 하세요. 경사관식 압력계가 답이 됩니다. 유리관 내부에 수은을 넣고 측정하는 것으로 경사관식 또는 유리관이 U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U자관식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문제 5번. 고압과 저압 배관 사이에 부착해서 고압 측의 압력 변화 및 증기 소비량 변화에 관계가 없이 저압 쪽에 압력을 일정하게, 증기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밸브, 이게 가마 밸브죠. 가스 설비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가스 압력 조정기 그런 식으로 명칭을 부르지만 보일러 증기 배관에서는 가마 밸브 그렇게 부릅니다. 답은 가번. 문제 6번. 과잉 공기량을 증가를 시킵니다. 연소가스 중에 성분 함량이 증가하는 것은, 자, 연소공학 제가 설명드릴 때 자꾸 이렇게 변기통을 그리는데 지저분한 모양이지만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암기하는 데 탁월합니다. 이게 냄새나는 걸 쌌다 그러면은 여기다 물을 부어요. 그런데 이 물이 접촉하는 이 면적 그리고 이동하는 거리 생각해서 계산을 했더니 정확하게 한 바가지의 물량이면 충분히 밀고 간다. 계산이 착오가 없다고 칩시다. 인공지능 컴퓨터로 계산했어요. 그런데 한 바가지만 부으면은 이 내려가다 말고 멈춥니다. 즉 이게 연소실로 가정하고 이걸 연료 이것을 공기로 치면은 연소가 되다가 마는 거예요. 불완전 연소가 됩니다. 이유는 물을 부으면은 옆으로 그냥 지나가는 물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덤으로 더 부어야 돼요. 덤. 이게 반바가지 부었다고 짭시다. 그러면은 이 실제로는 1.5바가지를 부은 거죠. 이론적으로 계산해 본 것에 더 집어넣은 것을 과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개를 합한 것을 실제라고 합니다. 실제로 집어넣은 것은 처음에 계산해 본 이론적인 계산량보다는
분명히 1배 이상이 되겠죠. 이 비율을 공기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덤으로 넣는 과잉 공기를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것은 정확하게 내려가서 남아있지 않게 되겠죠. 즉 연소가 다 됩니다. 그러면은 연료로 치면은 연료의 성분 중에 연소가 되는 가연 성분 CHS가 다 타고 나면은 이 배기가스 중에 CO2나 H2O나 SO2로 빠져나갈 겁니다. 탄소가 타면 CO2, 이산화탄소, 수소 성분이 타면 H2O, 수증기가 되어서 나가고 S, 황 성분이 연소가 되면 SO2, 이산화황이 되어서 날아가겠죠. 그런데 이미 다 연소가 되어서 다 타고 내려가면은 다 빠져나가면 그런데도 계속 새 물을 붓는다. 추가적으로 덤으로 계속 붓는다. 과잉 공기를 계속 늘린다. 라고 하면 이 양은 이미 한정이 되어 있겠죠. 이 건더기가 내려간 양이 이미 다 한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과잉 공기만 넣으면은 이게 희석이 됩니다. 점점. 따라서 이런 연소가 된 생성물은 퍼센트가 점점 내려가고요. 연해지고요. 대신에 맹물만 계속 양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 맹물 속에 포함된 게 뭐냐? 즉 공기 속에 포함된 것은 질소와 산소 성분입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계속 과잉 공기량을 증가시키면 결국에는 배기가스 중에 산소량만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함유량이 증가하는 거 보겠습니다. 산소량 늘어납니다. 당연히. 과잉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질소도 늘어납니다. 당연히 공기 중에 산소가 21%, 질소가 78%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점점 늘어나고요. 대신에 줄어드는 거, 탄산가스, 아황산가스 또는 불완전 연소가 되어서 나왔던 일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은 점점 퍼센트가 함유량이 줄어들겠죠. 또한 고온에서 과잉 공기가 많을 때 일시적으로 생성이 되는 게 뭐냐? 질소산화물입니다. 질소산화물도 어느 정도 생성이 됐다가 이제 계속해서 공기가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퍼센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 7번. 액체연료 연소장치인 회전식 버너, 기류식 버너 등에서 1차 공기란 액체연료 연소를 할 때 1차 공기란 것은 분무용입니다. 분무용 또는 무화용. 일단 분무가 되고 나면은 연소실 안에 연료가 분사가 되었어요. 이걸 연소할 때 필요한 연소용 공기는 사이드에서 별도로 또 풍부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연소용 공기는 2차 공기라고 하고요. 노즐로 분사하기 위한 분무용 공기, 무화용 공기는 1차 공기 그렇게 구분합니다. 따라서 1차 공기 어떤 공기일까요? 답번이 되겠죠. 무화에 필요한. 그리고 이미 무화된 연료의 연소에 필요한 그러면 이것은 2차가 되고요. 이건 1차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체 연료 같으면은 고체 연료는 이런 화격자 위에 이 격자 모양으로 구멍이 이렇게 배수구 구멍 뚫린 것처럼 이렇게 주철제로 된 격자 무늬 위에 석탄을 얹어 놓고 불을 뗍니다. 그러면은 불을 때는 석탄 바깥쪽에 둘러싸고 있는 공기는 2차 공기, 밑으로 스며드는 공기를 이것은 1차 공기 그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석탄은 무화, 분무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화격자라고 하는 연소장치 위에 얹어놓고 연소를 시키는 것이니까 1, 2차가 공기가 위치에 따라서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문제 8번. 제어 편차가 설정 값에 대해서 설정치는 설정 값입니다. 맨 처음에 목표를 정해 놓는 거죠. 이 설정 값에 대해서 정부에 따라서 남는다, 모자란다에 따라서 제어되는 이 위치 동작은 on, off를 말합니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 불연속 동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온오프 동작 그렇게 말합니다. 답은 4번이죠.
문제 9번. 자동 제어 시 어느 조건이 구비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동작을 정지시킨다. 작동이 되지 않도록 스톱시킨다. 이런 것을 용어를 인터록이라고 하죠. 인터록은 뭐 영어를 뭐 좋아하시는 분,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인터 내부적으로 락이 아니고 바위덩어리가 아니고 록, 잠근다, 열쇠라는 소리예요. 내부적인 회로에서 뭔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진행이 되지 않도록 록, 잠금새 역할로 잠궈버리는, 정지되는 그러한 형태를 인터록 제어. 이걸 보일러에 응용하면은 인터록이 5대 인터록 5가지가 있죠. 보일러 비상 상황 시에 보일러 파열, 폭발 등을 막기 위해서 버너 직전에 설치된 연료 차단 밸브, 즉 전자 밸브를 차단시켜서 보일러를 정지시키는 시스템이죠. 문제 9번의 답은 인터록 제어가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화염의 이온화를 이용한 화염 검출기 종류. 화염 검출기는 연소실 내부의 화염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죠. 빛을 감시한다. 눈으로 보는 거니까 플레임 아이. 그 다음에 공기가 평상시에는 전기를 흐르지 않다가 고온의 화염에 접촉하면은 미세하게 전류가 흐르는 성질을 띱니다. 그래서 그 전기가 흐르는 전기 전도성, 이온화 현상 이런 걸 감지하는 게 플레임 로드. 로드는 길이라는 로드가 아니고 로드, 검침봉을 말합니다. 로드. 그래서 지금 이온화를 이용한다? 플레임 로드가 되겠죠. 그리고 화염은 뜨겁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열을 감지해서 작동되는 게 있어요. 바이메탈 스위치라고 얇은 금속판 2개를 팽창률이 다른 금속판을 이용을 해서 열을 받았을 때는 휘었다가 열을 안 받으면 다시 오므라드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스위치를 누르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스택 스위치고, 로드하고 플레임 I는 버너 쪽, 입구 쪽에 설치를 하고요. 버너 입구 쪽에. 그리고 스택 스위치는 연도에 설치해요. 배기가스가 빠져나오는 연도 상단, 막 시작되는 300mm 이내 지점에 보통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광전관은 플레임 I, 빛을 감지하는 종류의 일종이죠. 그래서 사실 플레임 I 종류가 황화카드뮴 전지, 황화카드뮴 셀, 그 다음에 황화납 셀, 광전관식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종류를 외웠던 사람은 나하고 라는 같은 말인데 그러면 가와 다 중에 하나겠다. 플레임 로드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자동 제어기의 블록 선도 중에서 어떤 장치에서 제어량에 대한 희망값, 또는 외부로부터 이 제어 계획, 자동 제어 시스템 내에 부여된 값, 설정된 값, 이게 최초로 값을 주는 것을 목표값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답은 4번. 문제 12번. 20m 높이에 0.05 입방미터 per sec 물을 퍼올리는 데 필요한 펌프의 축동력, 펌프는 효율이 80%다. 그랬는데요. 펌프나 송풍기나 계산하는 식이 똑같아요. 소요 동력, 킬로와트로 나와 있는데요. 킬로와트당 일할 수 있는 능력은 102kg 중량을 1초에 1m씩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이지 않고요. 100% 자기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 펌프의 효율만큼만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서 효율까지 다 이미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능력치를 계산을 해본 거고요. 자, 오른쪽에는 그러면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느냐. 자, 얼마나 무거운 것을, 이게 비중량이고요. 비중량. 곱하기 얼마나 많이, 얼마나 몽땅, 이건 유량이고요. 곱하기 얼마나 높이, 이건 양정입니다. 펌프에서는. 자, 비중량, 감마, 유량, Q, 양정 높이 H. 기호로 쓰는 게 불편하면 한글로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동력 모르니까 물음표. 102는 동력당 킬로와트당 하는 일량 암기해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102는 문제 조건이 없더라도 대입할 줄 알아야 되고요. 효율 80%, 퍼센트는
단위가 붙어 있는 거예요. 퍼센트 떼야지 숫자가 됩니다. 백분율이기 때문에 나누기 100 하면 숫자가 됩니다. 즉 0.8. 그 다음에 비중량은 유량에 따라 다른데요. 유량이 단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0.05 입방미터 per sec인데 한마디로 이 입방미터의 무게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니까 입방미터당 얼마? 1000kg F씩 나가죠.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되는 수치죠. 물은 1리터에 1kg F. 그 다음에 1000리터면 1000kg F. 1000리터를 입방미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정 조건이 얼마예요? 20m 높이죠. 20m. 자, 그러면은 문제 조건에서 다 나왔네요. 동력만 모르죠? 자, 102 곱하기 0.8 효율을 반대편으로 넘겨서 나누기 계산기 누르면 되겠죠. 1000 곱하기 0.05 곱하기 20 나누기에서 가로를 묶어서 102와 0.8 곱한 걸로 나눠주면은 답이 나오겠죠. 정답 확인해 봅니다. 12.25kW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송풍기 펌프 이처럼 유체를 이송하는 장치의 동력을 구하는 식은 다음에 기본식을 응용한다. 다시 한번 확인하죠. 자, 킬로와트를 물어봤다. 그러면 102kW당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효율까지 고려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실제로 하는 일이죠. 유체가 이송하면서 한 일이죠. 자, 비중량, 유량, 높이, 양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송풍기로 바뀌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유량은 그대로 되는데요. 이 비중량과 높이를 곱하면은 또 다른 개념이 나오죠. 압력이 나옵니다. 비중량과 높이를 곱하면은 이 두 개를 곱하면은 압력이 돼요. 그래서 송풍기에서는 송풍량, 송풍유량, 즉 공기를 보내는 양, 초당 보내는 양, 그 다음에 송풍압력이 됩니다. 그러면 비중량과 높이를 곱한 개념이 되고요. 만약에 동력의 단위가 킬로와트로 안 물어보고 PS, 국제표준마력으로 물어봤다. 그러면은 PS당 75km를 1초에 1m씩 끌고 갈 수 있다. 좀 일량이 달라지죠. 킬로와트는 102, 그 다음에 국제표준마력은 75. 이것은 외우고 있어야 되는 수치고요. 자, 그래서 계산기 눌러서 답을 하면 12.25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13번 보일러의 분출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거. 분출 작업은 보일러 하부에 밑바닥에 쌓인 농축수 또는 슬러지 뭐 이런 것을 배출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해야 돼요. 사람이 똥 싸듯이. 보일러에 이렇게 농축된 물이 걸쭉한 물이 하부에 고여 있으면 나중에 실제로 보일러를 가동해서 버너 연소해서 불을 뗄 때 잘 이렇게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번씩 또 어쩌다 끓어가지고 되면 거품도 많이 나고 포밍, 프라이밍 유발하고요. 또 그런 성분 가운데서 더 불순물이 침전이 많이 되고 그러면 스케일도 많이 부착이 되겠죠. 자, 분출 작업할 때 안전 저수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수면계 하단 밑으로까지 막 더러운 물 빼라고 그러니까 막 물 다 빼고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면 딱 필요한 것만 싸야지 탈장까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2번 2인 1조가 되어서 분출 작업을 한다. 이건 화장실로 더러운 물 빼는 것은 사람 똥 싸는 것과 같다. 누차 설명을 했는데 화장실에 두 명이 1조가 돼서 손잡고 갑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안 가고 여자들은 간혹 가는 거 보니까 이게 맞냐? 아, 맞습니다. 보일러는 왜 그러냐면은 보일러를 안전 저수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수면계를 주시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수면계는 보일러 정면에 앞쪽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보일러 뒤쪽에 분출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분출 작업을 할 때 이 밸브를 조작할 때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서 한 사람이 수면계를 주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스탑 하고 일러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두 명이 한 조가 되어서 작업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건 교과서적이죠. 교과서적. 실무에서는 이 분출 작업 하나 한다 해서 두 명이 일일이 사실 하지는 않고 만약에 이게 완전히 완벽히 자동 제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일러는 사실 뒤쪽에 분출 작업을 해서 물을 빼는데
안전조지 수면계 하단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 도달하기 직전에 바로 경보가 울립니다. 경보가 울리기 때문에 차단하면 되죠. 금방 알 수가 있어. 그러나 이것은 안전한 것을 위해서 2인 1조가 되어서 분출 작업을 한다. 이 말이고요. 2대 보일러를 동시에 분출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4명이 필요하겠죠. 이런 번거로운 작업, 이런 거 하는 걸 위해서 막 4명씩 사람을 동원해서 한다? 이런 경우는 조금 어울리지 않고요. 연속 운전인 보일러는 자, 분출 작업을 할 때는 보통 밤에 야간에 가동을 중지하는 난방용 보일러다. 특히 사무용 빌딩에가 있다.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밤에 다 퇴근하면은 보일러를 정지를 시키고 아침에 출근하면은 보일러를 다시 가동하겠죠. 그럴 때는 밤중에 다 농축된 물이, 무거운 걸쭉한 물이 밑바닥에 깔리니까 보일러 아침에 점화 전에 분출 작업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생산 현장에 있는 공장에 있는 기계실의 보일러는 24시간 동안 계속 가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일러물이 계속 뒤집어지면서 순환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출 작업을 합니까? 부하가, 즉 연소량이 불을 가장 약하게 될 때, 클 때가 아니고 작을 때 실시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조금이라도 농축된 물이 밑바닥에 깔아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4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문제 14번. 라몽트 보일러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라몽트 보일러는 베록스 라몽트 라몽트는 발음상의 문제인데요. 라몽트를 묵음으로 해서 라몽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영어식 발음으로 몬트 이렇게 라몬트. 그 다음에 두 개를 거의 중간 입자로 라몽트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원래 불어식 발음을 그냥 라몽 하든지 아니면 라몬트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정확한 표현입니다. 라몽트 보일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베록스 라몬트가 뭐냐? 강제순환식입니다. 일단 강제순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수관 보일러입니다. 강제순환이다라는 방식으로 보일러 분류하는 거 수관 보일러죠. 수관 보일러는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관류식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노통연관 보일러는 강제순환식 없습니다. 노통연관 보일러는 원래 원통형 보일러에 속하죠. 원통형은 드럼통을 세워놓은 2평하고 뉘어놓은 횡형이 있고요. 이 횡형에는 노통만 설치되어 있는 것, 연관만 설치되어 있는 것, 노통과 연관이 다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노통 연관에는 스코치 보일러, 하우덴 존슨 보일러, 브루돈 카프스 보일러, 노통 연관 패케이정 보일러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라몬트 보일러는 따라서 강제순환식이면서 수관식 보일러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문제 15번. 보일러 수위 제어의 검출 방식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수위 제어를 검출한다. 즉 물높이를 검출하는 거예요. 암기 방법. 자, 부전 열차. 부는 부자식. 강남의 부자들만 설치하는 거 아닙니다. 이 부자식은 뜰 부자예요. 물 위에 뜬다. 플로트식이라고도 하고요. 플로트식의 대표적인 고저수위 경보기. 형식 딱 하나 골라라. 맥도날드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맥도날드식. 그 다음에 전은 전극식을 뜻하고요. 전극식. 열은 열팽창식. 차는 차압식입니다. 그래서 4가지 방식이 있죠. 부전 열차 수위 검출 방식입니다. 고저 수위 경보기 종류라고도 해도 됩니다. 답은 가번. 아닌 것이니까 가번이죠. 이 객관식 문제는 꼭 물음표 뒤쪽을 봐야 됩니다. 않는 것은, 맞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즉 반 정도는 틀린 거 물어본 거고요. 나머지는 맞는 거 물어봐요. 그런데 사실 60문제면은 기능사 같으면 이게 30개, 이게 30개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대체적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는 게 거의 60, 70% 정도 돼요. 틀린 걸 물어보는 거.
틀린 거 찾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사실 비슷비슷해서 어떤 게 틀리는지 잘 구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16번. 어떤 보일러의 연소 효율이 92% 전열면 또는 전열 효율이라고 하고요. 85%이면 보일러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 보일러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공급열 분의 흡수한 유효열입니다. 그런데 공급열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료를 공급해서 100% 완벽하게 연소가 되었다면 나올 수 있는 열량, 그게 사실 공급열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불을 떼다 보면 100% 완벽하게 연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의 불완전 연소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공급열분의 100% 완벽하게 완전 연소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발생하는 열, 공급열분의 완전 연소입니다. 실제로 연소할 때 실제로 발생하는 실제 연소열은 다릅니다. 100%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을 연소 효율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연소율이 92%다 이 말은 나머지 8%는 불완전 연소가 되었다 이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에 전열면의 효율은 뭐냐? 전열면은 열을 흡수하는 면이 전열면이죠. 그런데 발생하지도 않은 열 가운데서 흡수를 따진다? 그것은 조금 어불성설이고 실제로 발생한 열량 가운데 즉 실제 연소열 분의 흡수가 된 열, 전열면을 통해서 흡수가 된 열, 이게 뭐냐? 유효율이죠. 이렇게 계산한 것을 전열 효율, 열이 전달된 효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곱하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공급열분의 실제 연소열, 그 다음에 실제 연소열분의 유효열, 이 두 개를 곱하면은 위아래 약분되어서 공급열분의 유효열, 한마디로 효율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효율이 나오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92%와 85%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퍼센트가 붙어 있으니까 일단 숫자를 고쳐보죠. 퍼센트 떼려면은 나누기 100 하면 되죠. 즉 0.92 곱하기 0.85 이렇게 하면 답은 숫자로 나오죠. 한데 전부 다 가나다라가 다시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다시 100을 곱하면은 보일러 효율로 계산이 되겠죠. 계산기 확인하면은 78.2%. 문제 17번. 연료의 구비 조건으로서 틀린 걸 골라라. 연료는 사실 가장 출발점이 뭐냐? 첫째, 가연 물질이어야 돼요. 타는 거여야 되죠. 그리고 경제성이 항상 있어야 돼요. 비용면이 있죠. 경제성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격적인 면도 있고요. 구입이나 운반, 저장 그런 것도 있고요. 취급할 때도 안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사후 처리도 괜찮아야 돼요. 사후 처리 뭐냐? 연소된 뒤에도 이걸 오염이 많이 생긴다든지 대기오염 같은 또는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 뭐 재 같은 것이 많이 나온다. 그런 것들도 있으면 안 되겠죠. 한마디로 경제성을 따지는데 봅니다. 가번, 단위 중량이나 최적당 열량이 클 것, 열이 많이 나와야 돼요. 같은 가격이면 가성비가 좋아야죠. 매연의 발생량이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 운반, 취급이 용이해야 된다. 연소시 회분이 많을 것, 그러면 안 되죠. 회분은 재가 되는 성질인데 재는 타지 않고 남는 것이 재죠. 그러니까 라번은 틀린 조건이 되겠죠. 회분이 적어야 됩니다. 만약 회분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열면이 오염이 돼요. 끓음도 많이 달라붙고 재도 많이 달라붙고 결국에는 또 대기 오염도 되고 그리고 이 재가 되는 성분 중에 바나듐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바나듐은 결국 과열기나 제열기에서 고온 부식을 유발합니다. 고온 부식. 그래서 회분은 없는 게 낫죠. 그런 의미에서 가스 연료를 사용한다. 즉 기체 연료를 사용한다. 도시가스 사용한다. 이런 종류는 사실 회분이 없습니다. 회분이 없으니까 고온 부식이 일어날 우려가 매우 적죠. 뿐만 아니라
가스 종류 이런 도시가스나 LPG 같은 경우는 다 탄소하고 수소로만 되어 있어요. 탄화수소류라고 하는데 탄소가 타면은 CO2 나오고 수소가 타면은 H2O, 수증기가 나오기 때문에 대기오염의 주범이 없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은 연료 중에 특히 가연성분 중에 CHS 가운데 이 황이 타고 나서 SO2, 아황산가스 또는 이산화황이라고 하는데 이 이산화황은 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 자격증에서는 독성가스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물리적으로 보면은 물을 좋아해요. 물을 만나면 흡수가 잘 되고요. 결국에는 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황이 비가 내릴 때 빗물에 섞여서 흡수가 되어서 땅에 떨어지는데 이런 비를 산성비라고 합니다. 산성비의 원인이 되고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회분이나 또는 황 같은 불순물 이런 것이 많이 들어있으면 안 좋습니다. 물론 황이 가연 성분 중에는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불순물로 친다. 그래서 연료의 구비 조건은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첫째, 가연 물질 잘 타는 것이냐, 잘 타느냐, 타는데 지장이 없느냐. 가연물 조건이 되는 게 뭐냐, 쉽게 연소가 되고 산소와 쉽게 결합이 되면서 열량이 많이 나는 것일수록 가연물질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돈의 결부가 된 거, 구입도 쉽고 운반, 취급, 저장, 사용하는 데 편하고 그 다음에 연소가 된 이후에는 사후 처리 비용이 잘 들지 않아야 돼요. 대기오염도 적어야 되고. 그래서 이 측면을 가지고 보기 중에 말을 바꿔도 혼동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18번. 상태 변화에 따른 증기의 종류 중에 건포화 증기를 조금 더 가열하면은 그래서 포화 온도 이상으로 온도를 높인 증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압력의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압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즉 포화 온도 상태에서의 압력, 즉 끓을 때의 압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열을 가해서 온도만 더 높여놓은 겁니다. 그런 증기를 과열증기라는 용어로 부르고요. 과열증기하고 이 포화증기, 온도하고 이 차이를 뭐라고 그러냐? 이 차이를 과열도 그렇게 부릅니다. 가령 증기가 105도에서 끓었어요. 그런데 더 온도를 높여서 110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과열도는 몇 도냐? 이 온도 차이의 5도씨가 과열도가 되겠죠. 자, 용어로는 답이 과열증기가 답이 되고요. 문제 19번. 수소 1kg을 연소를 시킬 때 필요한 산소량이 최적으로 몇 노멀 입방미터인가? 자, 그랬는데 수소가 연소되는 반응식부터 봐야 됩니다. H2 플러스 뭐가 될까? 물론 산소가 합해지겠죠. 타고 나면 H2O가 되는 게 맞죠. 자, 그러면은 재료가 되는 알갱이 개수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수소 원자 알갱이가 2개. 여기는 2개 맞네요. 그런데 산소가 O2가 다 들어가냐? 결과물을 보니까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수박 쪼개듯이 쪼개. 그것을 2분의 1이라고 표현하죠. 만약에 이게 나는 분수 쓰는 것이 좀 싫다. 그래서 원래 화학 반응식은 이런 분수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정수용어로 고친다 그러면은 수학에서 화살표는 는하고 의미가 비슷합니다. 근데 화학식에서는 화살표 하는 이유는 거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는 반응이 이루어지는데 이쪽으로는 안 된다. 즉 수소를 연소하면은 자동적으로 산소하고 결합해서 수증기가 생성되기는 쉬운데 수증기를 다시 거꾸로 수소와 산소 분리하기가 조금 어렵죠. 다른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되겠죠. 전기 분해한다든지. 자, 그래서 화살표는 반응의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 수학에서 는하고 비슷하다. 왼쪽과 오른쪽 합계가 알갱이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곱하기 하면은 요것도 2배 2H2. 이것도 2배 그러면 2분의 1에서 2배 하니까 O2. 하면은 이것도 2배 그러면 2H2O. 이렇게 사실 반응식을 표현하는 게 화학 반응식에서는 정수용으로만 이렇게 분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맞는데 간편하게 밑으로도 씁니다. 밑에 쪽도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나씩 연소 반응식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수소 분자 한 개를 뜻합니다. 수소 분자라고 하는 것을 한 개를 뜻한다. 이 말은 산소 분자, O2가 산소 분자인데요. 산소 분자를 다 쓰는 게 아니라 2분의 1 반절 쓰는 거죠.
그러면은 수증기 분자가, 즉 물 분자가 한 개가 형성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개수는 물론 물 분자가 큽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덩어리가 붙어 있으니까. 자, 이것을 뻥튀기를 합니다. 비례를 하는 거죠. 수소 분자 한 개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뻥튀기를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뻥튀기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뻥튀기를 합니다. 자, 분자나 원자, 전자, 양성자, 또 중성자, 이런 미립자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립자들은 개수를 세는 단위가 있어요. 일본식 영어 바로 한다스, 너즌이죠. 한다스. 뭐예요? 필기구, 연필, 볼펜 이런 것을 12자로, 12개를 뜻할 때 한다스, 그렇죠. dozen, D-O-Z-E-N, dozen. 가령 고등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고등어. 그래도 나름대로 고등학교까지 나온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중에 똑똑한 것들이 있죠. 고등어, 문어, 먹물 좀 들었다는 거죠. 이런 것은 고등어는 두 마리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네, 한 손 그렇게 부릅니다. 손, 사람 손 아니에요. 이거 손이라고 부르죠. 손. 이처럼 개수를 몇 개 모아서 다시 그 개수를 부르는 단위가 종류들이 많이 있죠. 오징어 20마리 한 축 이렇게 하듯이. 따라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하는 것을 미립자들을 할 때는 1몰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밑에는 1몰인데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몰 이렇게 되겠죠. 수증기는 얼마나 생겨요? 물분자가 1몰계의 수증기, 물분자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1000배로 해보죠. 그럼 뭐예요? 1kmol. 이것은 2분의 1kmol. 그러면은 수증기가 다시 1kmol.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분자에 분자의 1kmol의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자를 이만큼 모아놓고 질량을 잰다든지, 즉 그람수를 잰다든지 또는 부피를 재본다든지 해서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 그리고 기체 같은 경우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시면 고체나 액체에서는 질량이 얼마나 나가느냐 하면은 분자량이라고 하는 숫자에 분자량에 킬로그램 붙인 것만큼 나가요. 킬로몰일 때는 그람인데 킬로몰일 때는 킬로그램. 기체도 똑같아요. 분자량에 킬로그램 붙인 것만큼 질량이 나갑니다. 그런데 부피는 관찰해 보면은 고체나 액체는 모두 다릅니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일정하게 어떻게 일관성 있게 법칙을 빼낸다든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체는 특이한 게 있죠. 기체는 종류와 전혀 관계없이 22.4 입방미터로 일정해요. 모든 기체 종류가 단 표준 상태에서 1기압, 1atm, 0도씨 상태에서. 왜 이렇게 압력과 온도를 한정을 지었느냐? 기체는 부피라고 하는 게 압력이 세면은 눌리면은 부피가 줄어버리고 온도가 뜨거우면은 다시 온도에 따라서 다시 팽창을 해요.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압력과 온도를 한정을 짓는 겁니다. 특히 1atm 0도씨 상태를 기체의 부피를 표현할 때 표준 상태라고 하고요. 이 표준 상태의 부피를 일반 입방미터 단위 앞에 N자를 하나 더 붙여줘요. normal이라는 뜻이에요. normal. N-O-R-M-A-L. 영어 발음 normal인데 normal 일본식 발음으로 읽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수학 시간에 equal, 같다를 이 표현을 equal이라고 하는 equal을 그렇게 수학 선생님들이 읽으셨잖아요.
자, 따라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1기압 0도시에서 1kmol, 분자 1kmol이 차지하는 부피는 22.4 노멀 이방미터로 일정하다. 모든 기체가 똑같다. 이 법칙을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적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를 할 것은 분자량을 어떻게 합니까? 에너지 공부에도 똑같고요. 설비 쪽 공부하면은 분자량이 자꾸 등장하는데요. 분자량은 알아두실 것은 분자가 재료가 되는 원자들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합한 거, 원자량의 합계가 결국에는 분자량이 된다는 겁니다. 분자량. 그래서 대표적인 재료가 많이 쓰이는 원자량을 외워두시면 됩니다. 탄소 하나가 써졌다, 수소 하나가 써졌다, 산소 하나 써졌다, 질소 하나 써졌다, 황. 연소에 주로 관련된 건데요. CHS, 가연성분과 공기 중에 산소, 질소. 자, 탄소 하나 써졌다, 원자량이 12예요. 수소 하나 쓰여졌다, 1. 산소가 하나 쓰여졌다, 16. 질소, 14. 황이 32입니다. 따라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해봅니다. 수소가 1kmol이다 그러면은 H2 상태니까 알갱이가 2개씩 붙어서 진짜 분자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킬로그램으로 하면은 2kg, 분자량이 2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산소는 O2니까 16짜리가 2개, 32죠. 32인데 2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얼마? 산소가 16kg이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만약 이것을 부피로 친다 그러면은 산소가 공기 중에 들어있는 산소, 기체를 뜻한다 그러면은 종류에 상관없이 1kmol이 22.4 노멀 입방미터였는데 2분의 1kmol이니까 부피로 따지면은 그 반절 11.2 노멀 입방미터가 되겠죠. 즉 산소 16kg이다. 요 말이나 산소 11.2 노멀 입방미터다. 이게 부피로 표현한 거나 같은 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증기로 따지면은 1kmol이 1짜리가 2개, 2에다가 16짜리 하나. 그래서 질량으로 따지면 18kg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피로 따지면 1kmol이니까 기체일 때는 22.4 노멀 입방미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질량을 살펴보시면요. 2kg, 16kg을 합했더니 18kg이 됐어요. 질량은 똑같아요. 질량은 왼쪽 반응 전과 반응 후가 똑같아요. 이것을 화학 반응에서는 질량 불변의 법칙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수소 2kg이 연소가 될 때 필요한 산소가 질량으로는 16kg이고 부피로는 11.2 노멀 입방미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문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연소공학에 관련된 문제를 풀이를 할 때 같은 요령으로 한다는 겁니다. 수소 1kg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산소량이 최적으로 몇 노멀 입방미터냐? 수소는 킬로그램으로 계산하고 산소는 부피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수소 2kg 연소가 될 때 산소는 11.2 노멀 입방미터가 필요한데 그렇다면은 비례식으로 만약에 수소가 1kg일 때 수소가 1kg이면 산소가 얼마나 들어갈까? 2 대 11.2는 1 대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곱하기 방향으로 곱하면은 같죠. 자, 2kg 곱하기 X는 1 곱하기 11.2, 뭐 1 곱하기 하나만 하니까 계산기에서는 한마디로 X는 나누는 거죠. 2kg의 반절이죠. 11.2의 반절은 5.6이죠. 사실 암산하면 나오는데요. 2를 옮겨서 2항 정리하면 되겠죠. 1 곱하기 11.2 나누기 2 하면은 계산기 누르면 5.6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계산 눌러서 답은 나왔는데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죠. 답은 5.6 노멀 입방미터. 자, 깨끗하게 타이핑된 식으로 보겠습니다. 수소 H2, 산소 2분의 1 O2. 그러면 수증기가 나옵니다. 몰로 따지면은 이 앞에 분자가 한 개 일자가 생략된 거고요. 그러니까 1kmol, 그 다음에 2분의 1 kmol, 그
그다음에 수증기도 앞에 분자 계수의 한계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아닐 때는 이 분자 앞에다 숫자를 써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수소가 1kmol이니까 1짜리 알갱이가 2개 있으니까 2kg. 그 다음에 산소는 16이죠. 왜? 하나가 16인데 2개가 얼마예요? 32죠. 그 32의 반절이니까 질량으로 16kg. 그런데 부피로는 얼마냐? 1kmol이 아니고 2분의 1kmol이니까 기체일 때 부피는 1kmol이면 22.4인데 그것의 반절이니까 11.2가 되겠죠. 자, 뒤쪽은 생략하고요. 왜? 수소와 산소만 물어봤으니까. 수소 2kg 연소할 때 산소와 이만큼의 부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면 1kg 연소하면 이거 반절이면 이거 반절 들어가죠, 산소도. 그래서 5.6 노멀 100m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답은 2번. 문제 20번. 가스번에서 리프팅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리프트, 들어 올려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소기구 같은 데서 염공이 있는데 가스 불꽃이 이렇게 얌전히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떠 있는 거, 빵 떠 있는 거, 이겁니다. 이 과정을 잘 해서 봅시다. 어떻게 하면은 이 구멍, 염공에서 불이 떠 있느냐? 1번 가스 압력이 너무 높다. 2번 버너 부식으로 해서 이렇게 커졌다. 구멍이 커졌다. 3번 버너가 과열이 되어 있다. 4번 1차 온기 흡인이 많다. 그랬는데요. 발생하는 경우 답은 가번. 이 분출하는 압이, 가스 압력이 분출되는 압력이 너무 셌다. 또는 여기에 오염이 돼서 구멍이 좁아졌어요. 구멍이 가늘어졌어. 그러면 가스량이 어때요? 좁은 구멍을 통과할 때 속도가 빨라집니다. 똑같은 가스량이 분사가 되어도 좁아지면, 틈새가 좁아지면 속도가 증가합니다. 빨리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가번이 답이고요. 만약에 4번 같은 경우에 염공이 커지면은요, 갑자기 구멍이 커지면은 분출되는 속도가 줄면서 불이 밑으로 속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역화의 위험도 있고요. 리프팅이 되지 않습니다. 리프팅은 화염이 염공, 노즐로부터 공중에 떠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염공이 이물질로 오염이 돼서 좁아진 경우에 보통 많이 일어나고 또 분출 압력 자체가 가스 압력이 너무 높을 때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21번 1기압에서 100도씨 포화수를 같은 온도 포화 증기로 몇 킬로그램을 변화할 수 있느냐 기준값으로 환산한 걸 뭐라고 하느냐. 보일러에서 압력이 센 보일러도 있고 압력이 약한 보일러도 있어요. 그러면은 압력이 대기압과 같은 상태면은 물이 100도에서 끓기 시작해서 막 그때부터 증기가 나오는 거고요.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은 상태면은 100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가 되어야지 물이 끓기가 시작합니다. 그만큼 끓기가 어려운 거죠. 온도가 한참 올라가서 물이 끓어야 돼요. 그래서 발생하는 양이, 증기량이 각각 다릅니다. 똑같은 열을 가했어도 속의 내부 압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발생되어서 나오는 증기량은 다르다. 증기량이 다르다는 것은 보일러의 용량을 표시할 때 증기보일러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발생 증기량입니다. 1시간 동안. 그런데 압력이 각각 다르니까 그 증기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공평하게 압력을 표준 대기압으로 맞춰놓고 급수는 100도씨 포화수, 그 다음에 나오는 증기는 같은 온도의 포화 증기. 이렇게 발생하는 증기량을 뭐라고 그러느냐? 실제로는 이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바꿔본다고 그래서 환산한다 그래서 환산 증발량이라고도 하고 표준에 해당한다. 표준에 상당한다 그래서 상당 증발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당 증발량으로 계산을 했을 때 1시간 동안의 상당 증발량이 15.65kg씩이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능력을 별도로 보일러 1마력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보일러에서 1마력은 모터 같은 거 힘쓰는 동력기계의 1마력하고 의미가 달라요. 모터같이 힘을 쓰고 이런 잡아당기고 이러한 동력기계는 표준마력 PS 단위 기호를 쓰고요. 이것은 일량 표시할 때 75kg 중량을 1초에 1m씩 끌어당기는 능력이다. 이걸 규정을 한 거고요. 보일러 1마력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기에서 정답이 되는 것은 이러한 조건으로 환산한 값, 이걸 뭐라고 하느냐? 상당 증발량이라고 한다. 답은 2번이 되겠죠? 22번. 연료 공급 장치에서 연료의 여과기 설치 위치로 틀린 거. 연료의 여과기를 왜 해요? 목적이 뭐예요?
찌꺼기 제거죠. 찌꺼기. 뭔가 유체 중에 찌꺼기 같은 게 있어. 불순물. 덩어리져 있는 거. 유체에 녹아 있는 것은 거르기 어려워요. 여과기는. 근데 녹지 않는 거, 찌꺼기, 알갱이 이런 게 있으면은 중요한 장치 속에 들어가서 낍니다. 사이에. 오류를 발생하기도 하고 고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장치 앞쪽에 있어야 돼요. 항상 앞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흡입 측, 입구 측, 전 측, 전, 앞전자. 후가 아니고 앞전자. 번호의 출구는 번호 노즐 바깥쪽인데 그걸 왜 답니까? 설치 위치가 틀린 것은 나머지죠. 중요한 장치 앞에는 앞에 여과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보일러 공기 열기 설명으로 잘못된 거. 공기 열기는 연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연도에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는 연도에 배기가스 열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계속 사용 성능 검사 기준에 의하면은 해년마다 계속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의 성능에서는 배기가스 온도를 300도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300도 이하만 되면은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배기가스가 300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 말은 물이 끓는 온도보다도 뜨거운 배기가스가 나가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뜨거운 배기가스가 나갈까? 연소실에서 뭘 했기 때문에? 연료를 뗐기 때문에. 연료는 뭐예요? 다? 쩐이죠, 쩐. 따라서 배기가스가 뜨겁게 날아간다?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기가스가 통과하는 이 연도에 여러 가지 장치를 설치해서 열을 마저 더 흡수를 해줘야죠. 버리면 아까우니까요. 자, 그래서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급수예해주는 거죠. 절탄기, 공기예열기, 연소용 공기를 데펴서 보일러 입구, 버너 입구 쪽으로 공급하죠. 뜨거운 공기를 넣으면 연소가 그만큼 연료가 잘 탑니다. 과열기, 보일러에서 나왔던 발생된 증기를 한 번 더 데펴서 더 뜨거운 과열 증기로 만들어줍니다. 제열기, 증기 사용처에서 사용하는 도중에 응축수가 완전히 되기 전에 증기 상태에서 뽑아내가지고 다시 한번 재탕해서 가열해주는 제열기. 그 다음에 절탄기는 보일러에 물 들어갈 때 찬물 들어가는 것보다 따뜻한 물이 들어가면은 그만큼 물이 빨리 끓고 연료가 절감이 돼요. 그래서 연료를 절감해 줄 수 있어. 절탄기. 번역은 절탄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탄을 절약한다, 석탄을 절약한다. 우리나라 6.25 이후로 외국에서 들어왔던 산업용 보일러가 다 그때는 석탄 떼던 보일러라서 연료 절감해 주는 기계를 번역을 절탄기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열기. 공기를 뜨겁게 데펴서 번호로 공급을 하면 연소가 좋아집니다. 저질료도 잘 탈 수가 있어요. 설명으로 잘못된 거 보겠습니다. 연소 배기가스의 남는 열을 잉여열을 이용해서 흡수한다. 보일러 효율이 좋아집니다. 버리는 열이 줄어드니까. 급수를 예열한다가 아니죠. 이건 절탄기죠. 절탄기. 전부식이 유예된다 그랬는데요. 이게 연도 측에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배기가스 더러운 성분하고 자꾸 부딪혀서 표면에 부식이 일어나기가 쉬운데요. 연소실에 가까운 쪽 과열기, 제열기는 뜨거운 온도에서 부식이 일어나서 고온부식. 뒤쪽에 떨어진 두 개는 온도가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부식이 일어나서 저온부식.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고온부식은 주 원인은 연료 중에 처음부터 들어있던 성분, 바나듐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일어나고요. 저온부식은 연료 중에 황성분 때문에 일어납니다. 바나듐이 나중에 산화가 되면은 오산화바나듐 V2O5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강한 산성물질이라서 장치 표면에서 부식을 일으키고요. 황이 연소가 되면 물론 아황산가스 이산화황이 되지만 산소하고 더 합해져서 삼산화황, 거기에서 물하고 합해지면 최종적으로 H2SO4 황산이라고 하는 게 생성이 돼요. 황산이 생성이 돼서 결국에는 황산이니까 장치가 철제로 되어 있으니까 겉에 표면에 부식이 일어나겠죠. 자, 답은 3번이, 4번이 틀렸죠. 급수열량 절탄기를 뜻합니다. 문제 24번. 어떤 보일러는 증발량이 50톤이고
보일러 본체 전열 면적이 730제곱미터입니다. 전열면의 증발율이 얼마인가? 전열면의 성능을 따로 별도로 열정산에서 계산을 해보는 것을 보일러 전열면의 증발율, 전열면 증발율 이렇게 말하고요. 자, 이것은 전열면자를 생략해도 됩니다. 증발율은 그렇게 해도 똑같고요. 그냥 증기 발생하는 증기량을 전열 면적으로 나눠본 거예요. 전열 면적 1제곱미터당 증기가 1시간에 몇 킬로그램이 발생하느냐. 즉 50톤이니까 50 그대로 넣으면 안 되고요. 킬로그램으로 해야 되니까 곱하기 1000 공 3개 붙이고요. 전열 면적 730. 뜻만 알면은 이런 문제는 더군다나 공학용 계산기를 지참한 상태에서 시험을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이건 초등학생도 풀 수 있죠. 5만 나누기 730 종이에다 연습해서 푸시오가 아니고 계산기 누르시오 하면은 다 풀 수 있겠죠. 이런 문제는 정답률이 100%가 돼야 되는데요. 100%가 안 돼요. 희한하게 68.5 계산기 누르면 4, 9인데 반올림에서 지금 숫자가 68.5로 나와 있습니다. 25번 통풍력 크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통풍력은 굴뚝에서 배기가스가 얼마나 센 압력으로 밖으로 빠져나가느냐. 통풍 압력의 줄임말이 통풍력입니다. 연도를 높게 한다, 단면적을 크게 한다, 연소가스의 온도를 뜨겁게 한다, 높인다예요. 송풍기 용량을 증대시킨다.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통풍력을 구하는 문제도 간혹 나옵니다. 통풍력 자체를 구하라.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두 개 그릇을 보고 기본 개념만 나중에 혹시 관련된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그 문제 출제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학습을 하시고요. 자, 물속에 똑같은 물 깊이에서 외부적으로 부피가 똑같은 것이 있어요. 하나는 나무고요. 하나는 나무입니다. 하나는 스티로폴이에요. 그러면은 잡고 있다 탁 놓으면은 물 위로 얼마나 어떤 게 세게 튀어나올까? 나무는 서서히 가고요. 떠오르고 스티로폴은 퍽 튀어 올라옵니다. 속도가 빠르게 센 압력으로. 자, 그래서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섞어져 있을 때 가벼운 것이 위로 떠오르려고 하는 힘. 자, 배기가스로 치면은 굴뚝을 통해서 바깥의 외계는 차갑고요. 그래서 무게감이 많이 나갑니다. 기체는 차가워지면 부피가 줄어들면서 같은 부피라도 뭉치니까 무게감이 많이 나가죠. 비용량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배기가스는 튀밥 팝콘처럼 뜨거워져서 부피만 팽창해 있어요. 버슬버슬해진 거죠. 똑같은 부피면은 부피가 같은 부피라면 무게감이 가벼워진 거죠. 그래서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 있으니까 가벼운 배기가스가 튀어 올라갑니다. 외기와 배기가스가 서로 무게감이 다른 거죠. 배기가스와 외기의 비중량 차이, 무게 차이에다가 튀어 올라가는 굴뚝의 높이, 그걸 곱한 것이 바로 통풍 압력입니다. 그리고 압력은 유체 압력이 비중량에 곱하기 높이가 압력인데 통풍 압력은 비중량 차이에 곱하기 굴뚝 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갇힌 스티로폴이라고 해도 이렇게 물 표면에 가까이 있는 것과 물 밑바닥에 있는 것은 잡았다가 놓으면은 가까운 것은 귀엽게 통 튀어 올라오지만 밑바닥에 있는 것은 통 하고 이게 세게 튀어 올라옵니다. 즉 튀어 올라가는 높이에 따라서 굴뚝의 높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자,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섞여져 있으면 서로의 비중량 차이나 튀어 올라오는 높이에도 영향을 받는 거죠. 이 통풍 압력은. 그래서 두 개의 비중량 차이에 곱하기 굴뚝 높이 합니다. 자, 연돌의 높이를 높게 할수록 통풍력이 커집니다. 단면적. 통로가 좁은 것보다는 통로가 큰 것이 걸리지 않고 잘 튀어나갑니다. 그 다음에 아예 자연 통풍이 아니고 송풍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송풍기의 용량을 큰 걸로 하면은 당연히 통풍력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연소가스가 온도가 뜨거울수록 부피만 팽창이 많이 되어서 더 가벼워진 감이 됩니다. 바깥 공기하고 배기가스하고 무게 차이가 많이 날수록, 즉 배기가스가 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그 말은 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잘 튀어나간다. 그래서 틀린 방법은 통풍력 크게 하는 방법이 아닌 거 3번이 설명이 되겠죠. 문제 26번. 수관식 보일러에서 연돌에 가장 가까이 배치가 되는 열교환기는 그랬는데요.
지금 배기가스의 열을 이용해서 마저 흡수하는 여열 장치, 폐열 회수 장치가 있다고 그랬죠. 차례대로 연소실 출발해서 굴뚝 빠져나기 전에 연도에 있어요. 자,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열기. 그러니까 연돌에 가장 가까운 거. 이 중간에 수평 부위는 연도, 통로, 길입니다. 길도자. 굴뚝은 연기가 나가는데 돌출되어 있어요. 소술돌자죠. 한자로. 굴뚝을 연돌이라고 합니다. 돌출되어 있다. 그래서 굴뚝의 연돌에 가까운 것은 공기열기가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이죠. 순서적으로 보면은 과제, 절공. 그래서 다른 식으로 연소실에 가까운 것 과열기, 연돌에 가까운 것 공기열기. 그런데 가운데에서 뭐 두 번째 있는 거, 세 번째 있는 거 이런 것은 출제 경향이 아니고요. 연소실에 가장 가까운 것, 연돌에 가장 가까운 것. 자, 문제 27번. 함진가스를 세정액이나 액, 막 등에 충돌을 시키거나 충분히 접촉을 시켜서 액체에 의해서 포집하는 습식 집진장치. 세정 액체 막에 함진은 뭐냐면은 함이 포함한다. 진은 먼지예요. 재나 먼지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배기가스를 액체에 충돌을 시켜서 접촉을 시켜서 한다. 뭐예요? 세정식이죠. 세정식. 이 습식이죠. 여과식은 필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과 주머니, 백필터. 관성욕식은 연도의 통로를 방향을 전환하거나 또는 방해판을 둬서 부딪히게 해서 걸러내는 방식. 원심력은 선회력을 주어서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이제 사이클론 집진장치가 있죠. 답은 가번이 되겠죠. 28번 관성력식 집진법과 관계가 있는 것. 자, 가번 송풍기 회전을 이용해서 물방울, 수마, 기포 등을 형성시킨다. 그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회전식이면서도 그 다음에 물방울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습식에 속한 것 중에 있습니다. 원래 습식 종류가 유수식, 가압수식, 회전식 그래서 종류가 있습니다. 그 회전식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번 참진가스를 방해판에 충돌을 시키거나 기류 방향 전환을 시킨다 그랬는데요. 어떤 도로도 이렇게 꺾어진 도로가 있으면 자동차가 달리다가 이렇게 회전해 가려고 하면 바깥쪽으로 쏠리죠. 쏠립니다. 이렇게 방향 전환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습관적인 성질 때문에 그럽니다. 그걸 이제 관성력식이라고 하는데 습관적인 성질 때문에 물체는 움직이는 방향이 있으면 그 움직이는 방향으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움직였던 이 방향이 있으면 자꾸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방향을 갑자기 바꾸면은 처음에 움직였던 방향대로 힘이 쏠리는 거죠. 예. 그래서 코너링을 할 때 바깥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방해판은 뭐냐면은 연도가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분리통을 놔두고요. 중간에 이렇게 방해판을 걸쳐놔. 그럼 배기가스가 지나간다? 먼지가 포함되어 있다? 뭐 부딪혀요? 부딪히면은 배기가스는 가벼우니까 싹 돌아갑니다. 근데 먼지는 뚫고 나갈 수가 없죠. 방해판이 있으니까. 입자가 또 크니까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부딪혀서 톡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게 바로 관성력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은 크기가 다른 집진기에 비해서 작고 펌프의 마모도 적다. 자꾸 펌프 나오는데요. 물을 뿌리는 방식입니다. 세정식, 즉 습식을 말하는 거죠. 집진 실내에 들어온 함진가스의 유속을 감소를 시켜서 관성력을 적게 한다. 관계가 있는 거 나번이 되겠죠. 충돌식과 반전식이 있다. 반전식은 코너링을 이용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반전식. 충돌식은 직접 부딪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29번. 연력학 2법칙에 따라 정해진 온도로 이론상 생각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기준으로 하는 온도 단위는 그랬는데요. 이론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저 온도, 가장 낮아질 수 있는 온도, 그 밑으로는 온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온도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물질의 분자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 운동 에너지의 세기입니다. 분자 운동 에너지. 모든 물질의 분자는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체에서도 그 자리에 완전 고정되어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까딱까딱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고체 분자는 이렇게 제자리에서 회전하거나 아니면은 짝다리 짚고 이렇게 진동을 하거나 회전과 진동 운동을 한다고 그러고요. 액체는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한 자리에 안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머무르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액체는 특별한 형태가 있지 않고 액체를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대신에 기체는 로켓처럼 튕겨다닙니다. 예. 탄성 100%의 탁구공 튕겨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온 공간의 기체는 분자 개수가 아무리 적어도 꽉꽉 차게 됩니다. 튕겨다니니까 계속 빠른 속도로. 자, 그런데 분자 운동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며 움직임이 점점 감소하게 되고 상태가 결국에는 온도도 떨어지고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고체로 이렇게 점점 변하게 되는데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점점 줄어서 제로가 되는 지점. 그 말은 분자가 운동을 정지하는. 생각해보면은 정지해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온도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걸 뭐라 그러냐? 절대온도의 출발점이에요. 이런 표현으로 온도를 정하는 방법을 절대온도, 켈빈과 랭킨이 있죠. 켈빈은 섭씨온도계 눈금을 사용해서 영하 273도까지 내려가면은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하고 주장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씨를 0켈빈이라고 쓰자. 오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케이인가?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좋다, 옳소 해서 이걸 표준 단위로 정했습니다. 온도의 기본 단위로 정한 거죠. 자, 켈빈. 랭킨은 화씨 온도계 눈금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정했죠. 화씨는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는 지점이 화씨 눈금으로는 마이너스 460도 F가 됩니다. 이것을 0 랭킨이라고 사용하자. 이렇게 했죠. 이런 식으로 정하는 온도 표현 방법을 절대온도 그렇게 말합니다. 30번 보일러 이음부 부근에서 발생하는 도랑 형태 부식은 도랑 부식, 호음 부식, 구식, 또 그루빙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루빙 같은 표현이고요. 답은 구식. 점식은 깨알 모양으로 왕요드름 짜낸 자욱처럼 그렇게 부식이 되는 것을 점식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피팅이라고 합니다. 여드름 세게 짜면 피팅이 나요? 피팅. 자, 이것은 보일러 물 중에 산소가 녹아있을 때 주로 많이 발생해요. 용존 산소가 주 원인이 되고요. 전면식 또는 전면 부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보일러 철판이 안쪽이 내부가 전체적으로 다 부식이 일어나는 것을 전면 부식이라고 합니다. 보일러 수가 주로 산성일 때 많이 일어나는데 원래 보일러 물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칼리성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알칼리성이 왜 갑자기 산성이냐? 6개월에 1회 이상 보일러를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물때를 벗겨야지만 흡수가 잘 돼, 열흡수가. 그런데 보일러 스케일을 청소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염산을 많이 사용해요. 염산. 염산 사용할 때는 세관을 하고 난 다음에 중화 처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중화 처리를 미흡하게 했다? 그럴 때는 보일러 물 속에 염산기가 남아서 산성을 띠게 되고 전면 부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식은 뭐냐? 반식. 이게 반식이 분식하고 반식이냐, 백반식이냐, 그게 아니고 점식 등이 커져서 확대가 되어서 반점 모양으로 커진 부식을 반식이라고 합니다. 도랑 부식은 구식이라고 합니다. 그루빙이라고 하고요.